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후에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한 주간의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투자해도 좋을 만한 섹터,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자 섹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산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산업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요일 장마감을 하고 한 주간의 이제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추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주말간 있을 건데, 이 잭슨홀 미팅을 결과를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어떤 이제 뉘앙스로 흘러갈지, 어떤 기조로 이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 이슈는 이전부터 이제 서서히 언급을 해왔었고, 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제 좀 지체되었다가 연기를 시키고 진행이 되느냐인데, 사실 이게 언젠가 맞아야 될 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마음가짐으로는 그냥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어차피 한 번 정도 증시에 쇼크를 줄 거고, 그로 인해서 증시 급락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의 이제 주가들이 급락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이게 경기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건데, 장기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좀 우하향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거품이 꺼지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증시에 단기 급락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증시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증시 급락이 좀 빠르게 나오느냐, 조기에 이제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전 이제 딜레이를 했다가 나오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증시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언급을 뭐 갑자기 이제 터트린 게 아니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이탈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이탈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될지 우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테이퍼링은 결국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도 계속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아프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화난 표정으로. 이게 좀 웃는 게 아닌 것 같던데, 바이든 대통령이 잊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프간과의 대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가 확고하게 이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이제 퍼지고 향후 이제 미래에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이 축소될 거예요. 점점. 뭐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더더욱 그렇게 될 거고요. 유럽의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수출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굉장히 이제 호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할 명분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이제 잡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돈을 안 푸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돈을 푸는데, 돈을 푸는 규모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미리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푸는 걸 줄어들이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네라는 미래의 예측이 되니까 미리 증시는 선반영이 돼서 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거는 여전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돈을 푸는 거는 여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불안한 이제 국가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그다지 높지가 않고 경제가 조금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터키가 있습니다. 이런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낮아져 버리면요,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신흥국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바브웨 지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짐바브웨 지폐를 한번 보시면요, 무슨 몇십조 몇백조짜리 지폐가 있어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화폐 가치가 떡락했다라는 거예요. 짐바브웨 지폐는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 거죠. 지금 이 지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된 겁니까? 이거 지금 공을 세기도 힘들어요. 1, 10배, 공이 지금 몇 개입니까? 3, 6, 9, 12, 11개, 14개예요. 공이 14개. 지폐 하나에 공이 14개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자국의 이제 화폐 가치를 잘 보존을 하지 못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단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들은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터키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의 티귿자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준금리 올려버렸어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관망했죠. 왜냐? 터키나 브라질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터키랑 브라질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 소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기준금리라는 게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미국이랑.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인데 우리나라도 0.5%예요. 아니 0.5%나 0%나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도 뭐라고 합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사실 아직도 완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8월 말에 어제였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우리 기준금리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0.25%포인트는 한 번 인상을 할 때 최소 단위예요. 한 번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할 때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가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를 가장 베이스로 깔고 이거보다 높게 하거나 이거보다 낮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높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최소 기준으로 한 번 인상을 했어요. 이번에 연내에 2번 정도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미 인상을 했고요. 다음번 인상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11월 정도, 12월은 너무 이제 임박하니까 11월 정도에, 지금이 이제 8월 말이고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0.2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인상될 걸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딱 기준금리 1%포인트를 맞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언급을 해놓은 게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충분히 아직도 완화적이다, 아직도 더 기준금리를 올려도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생각보다 충격이 없었어요. 왜냐? 당연하겠지만 우리 주식에서 이루어지는 마법의 단어 있죠. 선반영.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킹반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증시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상당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훨씬 더 이전부터 한국은행에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아직도 완화적이야. 인상해도 그래도 완화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린 인상할 거야.
심지어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뭐라고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거품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품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테마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급등주 이런 거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가치 투자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고, 거품, 기대감 이런 걸로 가는 시대는 사실상 이제 좀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을 이제 보시는데 좀 현실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올 만한 섹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75%포인트로 뭐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주식시장엔 큰 움직임이 사실상 없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이번 주는 증시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보합권이었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도 있기도 하고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좀 외국인들의 이탈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하려다가도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계속 관망하자는 이런 심리가 좀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점차 괜찮아질 거다라는 의견은 많은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저소득층부터 이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보시면 2030 세대 이제 저소득층부터 이제 직격탄을 맞는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영끌 B2라는 얘기가 하나의 이제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던 게 사실 작년과 올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B2이니 영끌이니 이런 이제 단어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제 자산시장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엄청난 투자자들이 몰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거품이 깨진다라는 건 이 빚을 무리해서 진 사람들,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쇼크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솔직히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온 세월을 못 이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세요. 일단 부동산 사라. 일단 아파트부터 사라. 저도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샀었거든요. 뭐 예전에 좀 젊었을 때.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그때 제 무슨 심정이었냐면 아니 그거 아파트 그까짓 거 사가지고 돈 얼마나 된다고 주식이야 돈을 벌지 엄마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어머니가 진짜 역시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어른들 말은 듣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식으로서 뭐 제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뭐 역시 부모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절대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른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무리해서 받는 순간 타격이 세게 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요즘 세태를 보면은 이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싶고 빚을 내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최대한 빚을 빨리 갚는 쪽으로 최대한 빚을 많이 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 다음 빚을 지는 거라고 항상 이런 루틴을 강조하세요. 빚을 지는 건 맞는데 대출 받는 거는 그래도 되는데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그 다음 대출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다. 대출을 갚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 대출을 받는 거는 이거는 깎다가면 큰일 나는 거다.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빚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빚을 다 갚기 전에 빚을 또 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타격이 엄청나질 거예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타격이 세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너무 벌려놓으면은 이번 시기만 지나가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기를 못 버텨서 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무리해서 지면요. 이번 시기만 지나가면은 괜찮아지는데 그걸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텐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를 내가 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더 넓게 본다고 했을 때는요.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볼 수가 있냐면 국가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다지 없어요. 근데 이제 신흥국들, 뭐 우리나라라든지 더 말미암아서는 이제 뭐 터키나 브라질 이런 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세요. 이게 거품이 심하게 꼈다가 이게 무너지는 것도 너무 심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국가 간의 상황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정말 나중에 가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피해를 입는 거,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건 결국 우리나라라든지 또 다른 신흥국들이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거품이 꺼질 때 우리나라 분명히 또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옐런 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미친놈처럼 지금 빚을 많이 졌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미국이. 근데 뭐라고 해요? 한도 늘려라.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한도 안 늘리면 우리 미국 망해. 이러고 있어요. 안 늘릴 거야? 야, 우리 미국 망하는데? 야, 니네 괜찮겠어?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넣어요. 이거 한도 늘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망하면 그냥 뭐 세계 증시 한번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한번 보셨잖아요. 미국 망하면 그냥 다 아사리판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거의 미국이 망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엔 또 미국은 버텨낼 거고 이제 신흥국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격은 일시적일 거고 단기간에 급락이 떨어지면 빨리 떨어진 만큼 많이 떨어진 만큼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1% 뛰었을 때 이자가 5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뭐 영끌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비투를 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이자를 생각을 안 하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이제 대출받은 건 아닌가, 이런 걸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고 무리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목줄을 죄기 시작했죠. 대출 이제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바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쇼크가 오기 때문에 일단 대출부터 옥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딱 먼저 대출을 조여놨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더 올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내년까지 해서 1.5%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1.5%까지는 사실상 지속적인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사실 취약계층에 있는 쪽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다. 항상 가랑이가 찢어지는 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테이퍼링 다음 스텝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진행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돈을 도대체 언제까지 뿌려댈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돈을 이제 그만 뿌리면 그때부터는 살짝 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주목받는 이유가, 계속해서 잭슨홀 미팅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준 의장인데 이제 뭐 테이퍼링 관련된 힌트가 이제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여기서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별로 없다? 그럼 증시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소폭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제 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테이퍼링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죠. 지금 뭐 1200억 달러씩 거의 매달 뿌려대고 있는 수준인데 어마무시하게 돈을 지금 뿌려대고 있죠. 무제한 돈 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들어서 코로나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미국도 실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미국이 테이퍼링 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가져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불가피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위드 코로나로 간다. 코로나를 못 잡으면 이거 그냥 같이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었는데 어때요?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코로나 결국엔 같이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해결이 되면 물론 좋은데 안 되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잡히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뭐 코로나를 용인하고 경제 활동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뭐 올드보이 마냥 10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서 집에 박혀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1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죠, 요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 도대체 이거 뭐 방역수칙 기준이 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이게 방역수칙이 있냐 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기준금리를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인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0.75%포인트에서 저는 이 코로나 이전 수준 1.5% 정도 수준까지는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분도 이제 여전히 올려도 완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솔직히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좀 높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완화적인 게 맞아요. 과하게 내리긴 했어요. 미국이 워낙에 막 미친 듯이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풀어버린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맞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이제 기준금리 쭉쭉쭉 올려야 돼요. 과하게 낮춘 만큼 과하게 올려야 됩니다. 항상 떨어뜨린 만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1.5%포인트, 1.75%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뭐 0.5%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많이 떨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0.75까지 올렸다? 원래 1.5였는데 0.5까지 떨어뜨렸다가 0.75까지 올린 게, 이게 솔직히 뭐 여전히 완화적인 건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원래는 1.5, 1.75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라든지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인플레이션과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긴 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한 번 더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물가 안정이 좀 될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당분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식품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라면 가격 인상된다고 말씀드렸고 식품주들 가격 인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올리면 안 떨어뜨립니다.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사실 지금 식품주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상승장에서 사고 하락장에서 파는 개미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전성기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막 손절치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 더 사야 되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아직 관망세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손절을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테마주나 급등주를 자꾸 원하셔서 그래요. 차분하게 이제 성장성 있는 섹터나 종목이나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거품이 낄 대로 다 껴버린 고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성장성도 떨어지는 완전 그냥 테마주에 들어가가지고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니까, 심지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으면 몰라. 거품 이만큼 껴있는 데서 매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거품이 안 껴있는 담백한 기업, 싼 기업을 사면 증시가 이렇게 떨어져도 겁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식품주들 이제 라면값 인상이 이루어졌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식품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대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막 나온 게, 전기차가 한번 시장을 확 휩쓸고 또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기차 다음에 뭐가 온다? 수소차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이후 대시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수소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소차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소 트럭에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이제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건 전기차가 굉장히 대세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뭐 산업용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소 차량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일반 자가용에다가 많이 이제 힘을 쏟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트럭 같은 곳은 대부분 수소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상용차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 이제 도요타 쪽에서 나온 거고, 가운데가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수소 트럭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임러에서 나온 겁니다. 중간에 이제 벤츠마크도 박혀 있는데 굉장히 좀 간지가 나죠. 근데 뭐 현대차도 나름 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소 트럭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하고 경쟁하는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자체가,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를 보면서 현대차를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각종 부품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수소차 기술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 밑에 뭐 하청업체들이라든지 계열사들 이쪽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소 트럭 쪽 혹은 이제 부품 쪽으로 좀 주력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어왔던 순서예요. 전기차 다음 수소차 가고 그 다음 자율주행 가는 이 루틴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 루틴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기차가 한번 시세가 나왔고, 두 번째로 지금 수소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타이밍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굉장히 소강 상태를 장기간 거치다가 딱 어느 한 섹터가 지금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 섹터가 바로 수소차고요. 제가 또 누굽니까? 수소 같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소의 물결에 여러분들 올라타셔야 되겠다. 현대차가 지금 수소 비전을 지금 공개를 했고요. 다음 주가 맞나? 7일인가요? 7일이네요. 다다음 주 이제 7일.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수소 사업 미래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고 하는 이 전시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알만한 대다수의 이제 대기업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이 10대 그룹 오너 CEO가 총출동을 하는 이른바 수소 드림팀이 이제 출범을 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내달 8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7일이 이제 행사 시작하는 거고, 내달 8일에는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이제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는 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좀 따라가는 양상이었다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각국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수소 산업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퍼뜨릴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대기업들, 10대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수소 생태계를 이제 만들 걸로 기대가 되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GS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이 모두 이제 참석하는 상황이고, 뭐 코오롱도 마찬가지, 롯데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10대 기업이 모두 참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SK와 현대가 이 수소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쪽으로 해서 수소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 7일 다음 달 9월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수소차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강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평화산업이라든지 모토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 SP월셀도 굉장히 시세가 셌거든요. 우리가 수소차 하면은 두산퓨얼셀이랑 SP월셀이 대장주 쌍벽을 이뤘는데, 이번 흐름에선 두산퓨얼셀보다 SP월셀이 시세가 좀 더 센 거 보니까 대장주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JNK터는 워낙에 이제 수소차 하면은 전통 강호로 떠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JNK터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작년에 수소차로 대시세 랠리가 10,000원까지 갔다가 전고점 뚫고 지금 뭐 다시 5,000원대까지 떨어졌죠.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오늘 7,000원까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다시금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재진입을 이제는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이 수소 섹터의 대시세 랠리가 한번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꼭 다들 챙기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진다이아, 그리고 이제 모토닉, GMB 코리아 이쪽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대위아는 지금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는데
현대위아는 그동안에도 계속 움직임을 유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크게 튀어 올랐는데 현대위아는 방어를 꽤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좀 더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현대위아도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지컨트롤스랑 일진다이아가 이 수소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진다이아는 이 자회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일진다이아를 저는 수소차를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도 너무 좋고요. SP월셀이랑 지금 굉장히 유사한 차트거든요. 저는 지금 일진다이아 꼭 좀 눈여겨보면 이거 굉장히 이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소차 관련주를 투자를 고려해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봤을 때 일진다이아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전통 강호인 SP월셀, 두산퓨얼셀, 그리고 JN케이터 이런 종목들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니크랑 EM코리아는 항상 수소차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된장, 고추장 같은 종목들이에요. 수소차에 있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수소차 올라갈 때 꼭 같이 움직여요. 유니크, EM코리아, JN케이터, 그 다음에 세종공업 이런 쪽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꼭 전통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은 사실 들어가서 수소차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안 움직이기가 더 힘듭니다. 뭐 EM코리아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JN케이터라든지, 그리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뉴로스나 막 뉴인텍 이런 종목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잘못하면은 물리기 딱 좋은 종목들인데 이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좀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유니크나 이제 뭐 JN케이터는 부품주, 수소차 부품주로 유명하고 EN코리아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수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회사 이슈로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볼 만한 게 인지컨트롤스. 이것도 이제 부품주로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평화산업이나 저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갈 만한 종목들인데 저는 솔직히 이것만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 현대위아는 뭐 전통 광호니까 현대위아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걸 안 썼네. SP월셀, 두산퓨얼셀을 안 썼네요. 솔직히 두산퓨얼셀도 써주고 싶은데 두산퓨얼셀은 이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거 거품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품 낀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산퓨얼셀을 얘기하기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두산퓨얼셀은 솔직히 가면은 더 세게 갈 수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증시 분위기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종목들 위주로 과대낙폭주들로 보시면은 좋은 결과 이번에 또 수소차 쪽에서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이번 수소차 랠리 1차 랠리가 나온 거고 2차, 3차 랠리 계속될 거예요. 절대 1차 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소차는. 반드시 2차, 3차 랠리가 나오니까요. 늦기 전에 오늘 1차 랠리 금요일날 확인했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 급락 떨어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 찬스로 꼭 잡으시고, 만약에 증시 분위기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 좋으나 나쁘나 일단 찍어야 된다라는 거.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단 눈치 좀 봤다가 반등 준다 싶을 때 찍으세요. 알겠죠? 왜냐면 2차, 3차 랠리가 분명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종목도 이런 종목도 있죠. 오늘 올라간 요 주가 위로 조정이 나온다 해도 반드시 요 가격 위로는 올라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소차 관련주 그럼 뭘 찍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단타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단타사냥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쓰지 않고 내가 아이폰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단타사냥꾼 어플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단타사냥꾼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사냥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 추천주, 가격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매도해야 될 때도
딱 알람 보내드려가지고 매도하셔야 된다고 알람까지 보내드려요. 100%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무료로 게시물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운받으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소차 탑픽주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